자, 올해 수능 경제지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가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출구 전략, 테이퍼링인데 이 개념을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정리할 거니까 집중해서 딱 들으시고 일단 저희 언론소에서 시작은 30페이지에 나와있는 2018학년도 6월 평가원으로 갑니다. 보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통화정책이 뭐냐?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는 이자율에 따라서 물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제 세팅되는 이 핵심 파트가 그대로 보시다시피 이자율하고 금리랑 동의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미 풀어보셨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보면은 물가 상승률 2%인데 지금 3%. 문제 보시면은 2%로 고정. 그래서 1%포인트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나와 있다시피 이자율 조절로 물가 조율. 그래서 이자율과 물가의 인과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좀 정리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세팅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채권을 매매하고요. 두 번째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면 특히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상승이 되고 물가도 오른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것 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이쪽에다 좀 필기를 해드릴 테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앙은행의 차이는 미국은 1907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이걸 JP 모건과 같은 민간에서 사실은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라고 하는데 연방준비제도가 민간의 주도로 사실은 설립이 됐고 민간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중앙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대표적으로 뭐 금융은 은행과 동료라 그랬었죠. 시중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행 외에도 통화를 다루는 곳이라면 금융으로 묻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건 은행이고 이 은행과 어떤 거래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 거래를 해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여기에 채권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채권을 매수한다는 건요.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와야 되냐면 채권이 와야 되죠. 채권이 왔으니까 당연히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이걸 좀 어려워하던데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돈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던데 여러분. 옛날에 1달러는요. 막 금 3.8온스인가 뭐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미국 은행에서 교환을 해줬거든요. 아마 이게 3.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이거 잠깐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어쨌든 금을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걸 금태한제라고 하고요. 금태한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통화 가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통화가 많아졌다는 거는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은 시장에 돈이 많아. 은행에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만 있어봐야 가치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이자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경쟁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채권을 사들였으니까 채권 수요가 높아진단 말이야. 채권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도 높아져요. 그러면 굳이 채권 가치가 높아졌는데 높은 금리를 주고 채권을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 채권 금리 자체도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
대출 경쟁을 해주는 가능이 시장의 이자율,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통화책 떨어지니까 그의 대가로 주는 역시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첫 번째 정부가 시장의 채권을 매수하면요, 시장에 통화량이 풀리고 통화량이 풀리면서 시장의 금리는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 당연히 사람들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신용과 대출이 동의어예요. 신용대출이 늘고 그럼 당연히 신용대출이 늘었으니까 역시 또 시장의 통화량이 늡니다. 그럼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 뭐 하겠어요? 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소비를 할 수도 있겠죠. 소비와 투자가 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도 따라서 클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선순환되면서 올라가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구매력이 올라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은 그러면 많이 사죠. 물건이 귀해지죠. 따라 물가가 높아져 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가게들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 당연히 이게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부에서는 반대로 채권을 매도하겠죠. 그럼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채권을 팔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반대 현상 똑같이 통화치가 높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리고, 대출 경쟁은 덜해지겠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시장금리는 다시 높아지겠고, 채권수 역시 떨어졌죠. 팔아버렸으니까 채권금리 높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반대로 높아지고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대출 못하겠죠. 대출 못하니까 돈줄 막히겠죠. 소비 투자 못하겠죠. 소금 줄어들겠죠. 경기와 구매력은 떨어지는데 장점은 뭐냐면 물가는 내려간다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녹색 쪽으로 힘을 빡세게 주려면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통화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화량을 채권 매수 정도의 방법을 썼다면 양적완화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당연히 채권도 매수합니다. 그런데 채권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자산 매입을 해요.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세 번째, 어떤 자산을 매입하냐면 부도난 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위험 자산을 매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도 자산은 진짜 부도가 난 거예요. 누가 빚을 안 갚았어요. 그거를 정부가 대신 사서 주면 그 부도난 자산 때문에 힘든 금융회사들이 편해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푸는 그런 전략을 양적 완화라고 하고,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이거 한두 개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풉니다. 여기에 MMT라 그래서 Modern Monetary Theory인데, 현대통화 이론은 뭐냐면 기축통화는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개도국이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논의는 있었는데 가진 못했어요. MMT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고요. QE는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e라고 하는 양적 완화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쪽을 좀 빡세게 하겠다. 이 녹색 방향을 빡세게 하겠다는 거고. 자, 반대로 아래쪽을 뭐라 그러냐면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통화량을 높이는 방향에서. 출구 전략, 테이퍼링. 별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거. 좀 이걸 어려워하길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뭐 금태환 제도라든지 이베스의 브레튼 우드 체제 나왔던 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거기까지 훅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만약 훅 들어간다면 금태환 제도 정도만 설명한다든지, 이미 수업 시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언론소 정도만 잘 빠르게 정리해봐도 아마 대비는 충분히 될 테니까 너무 불안해 마시고, 이 정도.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카톡으로 주세요.